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 댓글을 지금 보니까 저분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라고 댓글도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시사에 워낙 밝으시니까 여기저기서 아마 접해 보셨을 걸로 믿습니다. 네, 바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예, 대한연대 민경우 대표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대한연대 대표 민경우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력과 함께 그의 인생 철학도 상당히 독특하고 지금 한국에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인재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가 어떤 분인지 아마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것 중에서 가장 굵직한 그런 내용은 저분이 아주 이전에 핵심 운동권이었다. 운동권 중에서도 아주 누구라고 하면 알 정도의 핵심 운동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른바 자유우파, 보수우파라고도 하죠. 자유우파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다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력에서조차 아주 심상치가 않죠. 그렇습니다. 일단 대한연대 대표 민경우,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참 경우가 바르신 분입니다. 민경우 대표님 경우가 바르신, 제가 이제 처음에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농담을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단 요 앞에 카메라를 보시고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덕담과 인사 말씀을 간단히 먼저 하고 시작을 할까요? 네. 예, 저는 대한연대 대표로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여러 그러니까 2019년에 조국 사태 때 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서 현재는 좀 다른 포지션, 예전하고는 다른 포지션으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쑥스러운데. 네, 그렇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역시 자기가 자기 소개를 하는 건 저 역시 마찬가지도 어디 가서 쑥스러울 수가 있죠.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상당히 그 독특한 이력, 글쎄요, 본인이 공개하는 걸 뭐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잠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 방에서 티타임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상대 이렇게 부드럽게 또 이끌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1983년도에 서울대 의대 들어가면 얼마나 힘든지 아마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의대를 들어가다가 한 1년 만에 또 자퇴를 하고 그 이듬해는 역시 같은 학교, 서울대 인문대, 사회대, 뭐 경영대, 법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인문과학대에 가셔서 국사학을 전공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아주 이력 자체에서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 100에 한 명이 아니라 1000에 아마 한두 명에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같은 시대에 같은 학교 캠퍼스에서 대학생활 정말 아주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친 20대 초반을 같은 학교에서 지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인연입니다. 물론 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겹치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저도 이 전공이 다르고 뭐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만은 의대와 또 이 국사학과를 나온 정말 아주 이력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대표로 맡고 계시는 대한연대가 어떠한 성격의 단체인지 조직인지 그것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 민 대표님 대한연대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연대는 2019년 조국 사태가 워낙 컸습니다. 네. 조국 사태에 충격을 받은 중도, 온건 보수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조국 사태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사회적 충격들이나 문제점들을 같이 극복해보자라고 모였고요. 네. 주로 50대, 60대 전문직 생활인들이 주로 있고 50대, 60대 전문직 생활인. 네, 그리고 2021년 대선 때 어떻게든 민주당의 재집권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공동의 목표였고 네. 일단 그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한연대라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어떤 가치나 네. 정책들을 추구해 보자 이렇게 지금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렇게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네. 능력이 안 되고요. 아, 그냥 지금 그러면 대한연대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한 2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회원은 활동은 그다음에 후원해 주신 분은 한 5, 600 정도 되고 5, 600분. 네, 예. 그래서 5, 600분이 회원을 이 후원을 해 주시면은 예, 간단치 않은 조직인 것이죠. 예, 100분의 후원자를 모집하는 것도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5, 600분이 후원을 해 주시고 후원이라는 게 역시 자금적인 후원이 주가 되겠죠. 예,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앞서서 이른바 사회 활동가로서는 한 20여 분. 예,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는 서민 교수 아시죠? 서민 교수. 예. 바로 요 자리에도 얼마 전에 있고 제가 한 평균 2달에 한 번씩 모시는 서민 교수와 공동 대표입니다. 예, 대한연대.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아하, 그렇구나라는 걸 아실 텐데요. 예, 민경우, 서민 두 분이 공동 대표로 있는 대한연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경우 서민 교수의 공통점이 네. 의학이군요, 의학. 예, 물론 1학년만 다니셨기 때문에 의학을 깊이 이렇게 추구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러네요. 네, 의학이 공통점인 거고, 예, 운동권 얘기를 하면은 글쎄요, 우리 민경호 대표님 뭐 3박 4일 밤을 새서 얘기를 해도 못다 할 정도로 아마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제가 민경호 대표님 딱 하면은 범민련이 떠오르는데. 예, 범민련에서 어떤 활동을 얼마 정도를 하고 한때 범민련의 기세가 대단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87년에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이제 직선제가 되니까 대부분의 학생운동권들은 이제 사회로 그냥 진출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 당시에 문익환 목사가 북한에 가고 이러면서 예. 민주화 운동의 여세를 몰아서 통일 운동으로 계속 급진적인 사회 운동을 하자라는 분위기가 통일 운동으로 있었죠. 예, 그렇죠. 그런 거를 주도했던 게 범민련이고 범민련이 뭐의 약자입니까? 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이죠. 범민족 연합. 네, 조국 통일. 네. 특징적인 거는 남과 북 해외 단체가 하나의 조직이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범민련 남측본부도 있고 네. 북측본부도 있고 해외본부도 있고 해서 예. 그러니까 이 북한까지 하나의 조직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니까 북한까지. 제도적으로 북한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조직이죠. 친북적인 조직이죠. 그렇군요. 친북적인 보험이 거기는 어떤 계기로 들어가셨는지 혹시 밝힐 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85년 6년에 제가 주사파가 됐고 네. 그 주사파의 연장에서 북한 주도의 통일론이 옳다라고 믿고 있었고 네. 그거를 실현하는 게 범민련 남측본부 네. 범민련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범민련 사무처장 활동을 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을 하셨네요. 예. 사무처장이라는 게 모든 조직이 그렇지만 사실 뭐 핵심 중에 핵심이죠. 네, 가장 이 실무뿐만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 그런 자리일 텐데 무려 10년을 범민련의 사무총장입니까? 처장입니까? 사무처장. 네. 사무처장을 하셨으면은 그야말로 지금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셨지만 주사파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주사파파에는 우리는 종북이란 말이 항상 따라가죠. 종북, 북한을 추정하는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분이 주사파 중에서도 정말 아주 가장 아주 강력한 핵심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대담에서 보니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었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입장을 바꿔서 지금 제가 그대로 이 좌파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 민경우 대표님 같은 경우를 어떻게 부를까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네, 배신자 프레임을 씌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배신자로 부를 때 아마 많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 예. 그런 경우 수도 없이 당했을 텐데 어떻습니까? 배신자. 제가 이제 배신자란 말을 듣기 시작한 거는 2019년 조국 사태 이후예요. 네. 조국 사태 이후에
간혹 가다가 네. 배신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때는 사실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아, 배신자 또는 밀정, 밀정, 또는 스파이. 변절 이런 거는 변절. 운동권에서 가장 그 강도가 높은 비난이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마음이 굉장히 서늘하고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도 변절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예. 그러니까 변절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앞뒤 맥락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덮어놓고 이제 변절자라고 하면 별로 심리적 타격은 없거든요. 아하.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거는 없었어요. 아하. 심리적 타격이 좀 덜해지. 예. 그러니까 좀 맥락 있게 이유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한 사나흘 전에 술이 취해서 덮어놓고 그냥 변절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타격이 좀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예, 대놓고 하는 거는 이제는 뭐 덤덤하다. 예. 예, 시간도 뭐, 꽤 일정 시간이 지났을 뿐더러 그들이 하는 맹목적인 변절자 프레임, 이제 이거는, 넘어갈 그 필요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다. 예, 초기에는 사실 뭐, 사람인 이상 마음이 아팠겠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동료 같이, 이런 이 좌파 운동을 하다가, 예,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온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도 사실 힘든 결정일 텐데 거기에다가 등 뒤에다가 배신자 프레임을 할 경우에는 글쎄요 미루어 짐작컨대 충분히 공감이 충분히 갑니다. 의대에서 갑자기 자퇴를 한 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뭐 간단히라도 저 답변이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의대는 뭐 그냥 부모님이 원하셔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의대, 법대 뭐 이런 그렇죠. 분위기가 네, 공부 잘하면 의대, 법대. 제가 네. 이제 법대는 좀 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과였습니까, 문과였습니까? 이과였죠. 이과였군요. 네, 그래서 네. 중학교 3학년 고1 때 의대 법대 하다가 아버지 이제 법대는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의대를 가보자 그랬던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고2 고3 되니까 저는 좀 일찍 정치물이 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당시에 동아일보니 뭐 이런 사설들을 보면서 네. 고등학교 2학년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막상 이제 대학에 가보니까 약간 역사, 철학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해전사 네. 이런 분위기. 해전사, 해방 전후사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네. 좀 못 견디게 문과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역사나 철학이나 이런 걸 해서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역사 철학을 주도했던 것들이 약간 상당히 운동권이었습니다. 운동권이 주도하는 뭐 해전사니 뭐 프랑스의 실전주의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 좀 네. 이렇게 그런 거에 좀 이렇게 빠져서 그러면 의대를 그만두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네. 그 쉬운 결정은 아닐 텐데 부모님들이 엄청난 그 반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실제로? 반대를 하셨는데 네. 반대가 이제 그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다른 데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 운동을 하면서 부모님 기대를 많이 저버린 건데 정작 그 얘기는 잘 안 하시고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 2012년 막 이럴 때 어머님이 몸이 많이 아프셨는데 예, 아이고. 아프시는 와중에 이제 의대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 왜 의대 그만뒀니? 그러니까 너 학생 운동 왜 했니? 이게 아니라 너 감옥에 왜 갔니가 아니라 의대 왜 그만뒀니? 지금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동대문 종로에 살았거든요. 예. 종로에 사시는 친인척들이 알고 지내는 분들이 그 막내 아들 공부를 잘했는데 그 지금 어디 의사 하냐? 네, 그렇겠죠.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2010년도에. 그래서 참 굉장히 하여튼 그때도 마음이 좀 많이 무너지죠. 네. 그 고비를 어떻게 잘 넘기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학교를 그만둔 것도 그렇죠. 있고 학생 운동한 것도 있고 부모님하고 네. 대화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퇴원을 낸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운한 것이 있을 테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대화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어눌하시고 저도 내성적이라서 충분히 소통하기보다는 그냥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예. 그 부모님들이 하여튼 고 문제 다른 제가 이제 집에서는 공부를 아주 잘했던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저에 대한 실망이나 어떤 그런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게 그 의대 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말씀 중에 소리뜰님, 네, 귀중한
정성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참 그 대목의 범민과 고통, 심적 고통 이런 것들만 따로 떼서 해도 몇 시간을 할 정도로 사실은 뭐 얼마나 그리고 나서 진로는 인문대 국사학이다라는 걸로 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책을 많이 읽는 어떤 특정한 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다음 진로는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그때 분위기가 철학과, 역사학과, 뭐 사회학과 그렇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과에서는 뭐 경제학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경제학은 좀 괜히 아닌 것 같았고 국사학 그냥 뭘 잘 모르면서 철학과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국뽕이 있었습니다. 국뽕. 민족주의. 네, 해전사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족주의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히 국뽕이라고 그러죠. 뽕. 뽕에 취했다. 국가 제일주의 뭐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가시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교수가 되겠다라는 게 꿈이었는데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은 뭐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그 학교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운동권들이 워낙 사상적인 분위기를 잡고 있었어요. 운동권들. 그래서 나도 뭐 혁명가 이렇게까지는 좀 오반데 뭔가 사회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사회운동. 대학교 한 1학년 84년도 정도에는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운동권이 잘 맞았습니다. 운동권이 주도하는 세미나 같은 걸 해보면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이랄지 해방전서에 대한 이야기랄지 이것들이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상당히 깊이 공감했고 그거에 기초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교수가 되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교수 외에는 다른 직업을 알 수 없으니까 저로서는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대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면 이런 새로운 어떤 세계관, 새로운 어떤 사상을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우리 경하수 패너님. 만약에 민 대표님이 의사로 쭉 나가셨다면 따뜻한 의사 선생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주 환자 중심의 따뜻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어차피 사회를 더 올바른 쪽으로 사회를 고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어차피 그 뭡니까 의사가 집도 칼을 들고 수술을 하듯이 지금 민 대표님의 대한연대와 같은 그 틀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더 한 차원 높은 곳으로 개조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크게 봐서는 다를 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민 대표님의 개인적인 히스토리 이거는 뭐 저도 궁금합니다만은 또 다른 별도의 시간을 제가 내도록 하고요. 오늘의 메인으로 다시 복귀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몇 개 이 매체에서도 나왔죠. 아주 핵심 운동권 출신이 이른바 자유우파 보수 쪽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특강을 했다 해서 많이 알려졌죠. 이 어떤 배경에서 이 섭외가 온 건지 그리고 또 흔쾌하게 은하신 배경 요거에 대해서 따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국힘 안에서 그거를 대응 논리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응 논리 중에 하나가 그 괴담 정치냐 과학이냐 이렇게 프레임을 잡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제가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광우병 시기에 그 제가 했던 활동들에서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과학적 의문보다는 정치가 앞장섰다. 정치가 앞장서었다라는 얘기를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당시 분위기랑 맞아떨어지니까 조선일보에서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모모 그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특강을 해줄 수 있겠냐. 그것도 좀 정치적이었죠. 그러니까 괴담과 과학의 프레임을 이제 그 국힘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광우병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매우 적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섭외가 됐고 뭐 얘기를 했죠. 그렇군요. 제가 지금 그 기사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다른 것보다도 제가 강렬하게 지금 인상이 깊은 게 광우병 관련해서 회의를 그 당시에도 범민연에 계셨던 거죠? 범민연 그만두고 진보연대. 진보연대. 진보연대
광우병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도 이게 맞느냐, 과학적이냐, 아니냐는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예. 네,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운동권이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광우병과 같은 전문 지식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예, 그렇겠죠. 그리고 네. 그거를 검증하는 것보다 문제를 제기하는 게 시민단체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2006년, 7년, 2008년 분위기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 정치적인 논리가 상황을 압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미 FTA를 반대한다랄지 이명박 정권을 타도한다랄지 이런 식의 정치적 논리가 상황을 압도하고 네. 그것을 위해서 거리를 찾던 중이었죠. 광우병이라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얘기를. 상황이 뭐 워낙 그 정치 논리가 그렇죠. 상황을 압도하고 네. 있었던 거죠. 예, 정치 논리가 압도를 했기 때문에 이 광우병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 과학적인 배경에 대해서 토의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은 나온 적이 없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그 당시에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강력하게 인상 깊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특강은 1시간 반 정도 하셨을 텐데 의원들의 반응은 당시에 어떻습니까? 반응이 제가 후일담으로 전해들은 거는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방향을 좀 못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과학이냐 괴담이냐 이렇게 플레임을 걸었다가 네. 제가 집중적으로 제기한 거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이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아니라 대선 불복의 문제다. 반정부 투쟁의 문제다라고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국힘의원이 거기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때를 전후로 해서 국힘의 기조가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뭐 옳으니 그르니 그게 과학적이니 많이 이런 프레임에서 니네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반정부 투쟁을 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이거 지금도 대선 불복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군요. 네. 네. 예, 아주 쉽게 이해가 여러분 되시죠? 예, 그전에는 과학이냐 선전선동을 위한 미신이냐 이런 논란 그 프레임에서 우리 민 대표님이 특강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 정치적인 목적이었다. 대선 불복의 일환으로 이 현 정권을 크게 타격을 가하기 위한 하나의 소재거리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등장한 거 아니냐 그런 인식으로 저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 특강에서 아주 제대로 잘 짚어주셨다. 그래서 그 뒤에 분위기가 상당히 바뀐 걸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를 모시고 하는 특별 대담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뭐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중간에 오신 분들은 저 민경우 대표는 아주 지금 현재 지금 그 당시의 좌파의 속성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이른바 이 자유파의 핵심 인사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최근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쭉 찾아봤더니 민주당 의원의 약 27%가 종북주사파로 불리는 586 극좌 출신이다라고 그런 분석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요거를 어떤 배경에서 이런 주장이 남았는지 27%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이거 부탁드립니다. 출처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그러니까 611 뉴데일리 611 논설위원분이 이 글을 쓰셨고요.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제 원 출처는 제가 작성했던 원고는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 27%는 뭐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근데 비슷한 분석글은 있습니다. 비슷한 분석글은 운동권이 민주당 국회의원 중 70명 정도가 운동권인데 운동권 중에서 그러니까 전대협이 전성기 때 그러니까 주사파가 전성기일 때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 꽤 돼요. 근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가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임종석, 이인영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27%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파의 어떤 극성기에 학생운동을 했고 학생운동 경력이 뚜렷한 사람들만 분석을 해도 한 30% 정도는 됩니다. 30%. 대략 명수로는 한 70명 정도가
거기에 포함이 운동권이고 된다. 운동권 중에 예. 한 30%가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 그러니까 그렇군요. 주사파의 영향력 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스스로의 학생운동 경력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그 당시에는 뭐 김대중 정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운동권 출신 중에서 이른바 세피를 수여한다는 의미에서 수여를 했는데 지금 대략 169명이 민주당 의원일 텐데 이 중에서 70명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70명은 이른바 극좌 출신이다. 뭐 종북주사파라고 불러도 크게 무리는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야 정말 많기는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실 겁니다. 네. 우리 민경호 대표님, 여러분들이 쭉쭉 찾아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주사파의 집단 구판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딜 갔더니 약 한 700명 이상이 참석을 한 그런 행사일 텐데요. 여기에서 황홀경 체험을 또 한 적이 있다라는, 이게, 어디에서 쓰신 글 같은데, 여기에 이른바 집단 굿판 또 황홀견 체험이라는 아주 귀가 솔깃한 그런 얘기를 얘가 지금 들어볼까 합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어디서 황홀경 체험을 한 그런 그 소상한 그 스토리 이건 시청자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도 유근희 선생이 제 글을 좀 부주의하게 인용하신 건데. 이것도 그렇고 아까 30%도 그렇고 우리 민 대표가 어디서 얘기를 하거나 글 쓴 거를 갖고 재생산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인용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특별히 또 틀린 말도 아니고 해서.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게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2000년대 주사파 운동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군자산에 한 700명, 800명 정도가 되는 주사파 활동가들이 산 모여서 이름입니까? 군자산이? 모여서 이제 집단 수련회 같은 거를 하는 건데 주사파는 좀 이론적이고 정치적인 집단이라기보다는 집단 체험이나 집단 이런 거를 중시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춤추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가무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즐기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와 비슷하냐면 그 기독교인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부흥회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군요. 군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전우회를 다지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왜 하려고 했냐면 주사파는 약간 민족적이잖아요. 원초적이고 어머니 조국 뭐 아버지 대지 막 이런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강조하는 집단은 좀 그렇습니다. 그 집단적인 체험이나 어떤 집단적인 영적인 어떤 동질감을 강조하는 집단이다. 그런 얘기를 쭉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주사파가 이런 조직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이제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군자산이라는 게 찾아봤더니 어디 충북 괴산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까? 괴산에 있는 지역 이름에 거기에 약 700여 명이 참여한 그 700여 명이 대부분 다 주사파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이겠네요. 20대 중반 후반. 그러죠? 30대 활동가들. 30대도. 그렇군요. 요 황홀경 체험이라는 얘기는 우리 민 대표님이 하신 게 아니라 유근일 주필이 아마 그러면 덧붙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의 부흥회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이 손뼉치고 노래하고 하는 그런 아주 대규모 어떤 그 집단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당시에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로 그분들이 700여 명의 주사파들이 그냥 단합대회 비슷한 성격입니까? 거기에서 어떤 거를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가 그러니까 90년도에는 제가 범민련에 있어서 통일운동을 주로 했거든요. 주사파들은 통일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2000년대에 통일운동 그만하고 민주노동당으로 결합하자. 민노당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이게 군자산의 약속이고 이 이후로 이제 민노당이나 뭐 진보당이나 이런 데가 다 주사파들이 장악을 하죠. 그렇군요. 과거에는 이제 PD 성향이 강하고 NL과 PD로 나누어죠. 그러니까 PD 계열, NL 계열 여러분들이 조금 글쎄요. PD, NL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어떤 게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라는 그 지난번 방송에서 그렇습니다. NL계는 이른바 미국, 일본 같은 외세를 척결하자 하는 그런 게
NL이고요. 내셔널 리버레이션인가요? 리버레이션. 네, 그 다음에 PD는 민중민주입니다. 프롤레타리아와 자본가의 갈등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승리해야 된다. 예, 제 설명이 맞습니까? 네, 뭐 NLPD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이 지금 PD가 주도했던 운동권에서 이제 NL, 이른바 주사파, 우리 민족끼리라는 게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미국은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 외세 배격을 하는 게 바로 NL로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는 아마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자산의 약속이 민노당 쪽으로 집결하는 계기가 되는군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민노당이라는 게 권영길 뭐 이런 분들이 주도하는 세력인가요? 지금 저쪽 통진당의 이석기가 주도하는 그런 거였나요? 그러니까 그 권영길과 같은 비교적 온건하고 대중적인 리더 성향을 갖고 있다가 2000년 군자산의 약속을 계기로 이석규류는 굉장히 경직되고 그렇죠. 그런 쪽으로 바뀌는 거죠. 민노동당이. 그렇군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군자산의 그런 이 행사가 상당히 중요한 계기를 차지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대로 사실은 이 종북 주사파들의 그 면면이 흘러난 그 히스토리 이것을 지금 사진 찍듯이 딱딱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일단 의원총회에서 특강을 하신 것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특강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른바 민주당을 비롯한 좌익 그 시민단체들의 후쿠시마 오염 선동 최근에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만약에 거기 동의하시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파악을 하시는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질문과 약간 성격 제가 판단을 달리하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한 번도 이렇게 대중적인 어떤 지지를 받은 적이 저는 없다고 봐요. 애초에 소강 상태였고 지금은 더 소강 상태인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학자들이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특히 탈원전 때문에 좀 소외되었던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발언하거든요. 그러면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거는 이렇게 과학자들의 말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게 하나 있는 거 같고 두 번째는 반일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반일이 잘 안 먹혀요. 특히 30대, 20대들은 반일 민족주의 성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약하기 때문에 있고 세 번째는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우병 때 한번 뒤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거지로 문제를 만든 거지 대중적 호감도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파괴력은 없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저들이 정략적으로 활용하거나 정치적인 선전선동을 또다시 치고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거의 없다. 제가 민주당한테 충고를 하자면 빨리 손절매하는 게 좋겠다. 그렇군요. 거의. 그 제품은 이제 더 이상 팔리지가 않는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은 더 이상 팔리지 않는 구식 상품이기 때문에 빨리 손절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는 100%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광우병 사태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면 광우병 사태도 초기에는 우리 중도층의 마음을 못 샀죠. 중도층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게 한두 달 뒤에 막 유모차를 끌고 나오고 또 여고생 여중생들이 광화문에 막 나오면서 이 화이트 넥타이 맨 직장인들이 또 가세를 하고 이러면서 불을 붙였는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광우병하고 지금 후쿠시마 이거는 어떻습니까? 차이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은 어디에 있고 요거를 좀 설명해요. 광우병은 그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단상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거의 거리에서 왕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대중들이 막 정세를 밀어간 그런 형국이고 이번에는 민간단체나 시민단체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정치권이 확산시키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불을 지피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08년 광우병 투쟁을 했던 그 시민단체의 에너지를 네. 정치권이 무분별하게 차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뭐 시위를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옛날에 시민단체가 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은 이제 일본에 갔다면 일본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토론회를 하거나 뭐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IAEA 그 사무총장이 와오면 그 사무총장하고 환담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앞장서서 시위를 하고 막 행동 액션을 취하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정치가 시민단체화 또는 정치가 저질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저질화됐다. 그러면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가 저질화됐다 하는 거에 지금 진단에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것과 그렇구나, 역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 지금 우리 민 대표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라고 하는 사무총장이 한국에 왔을 때 말씀하셨듯이 반대를 하고 하는 그런 시위는 옛날에는 시민단체의 몫이었는데 지금은 야당 정치인, 민주당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회방을 놓고 공항에 입국할 때부터 아주 용상스러운 욕을 펴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시민단체와 같이 이렇게 합세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정치의 저질화가 있었다고 진단을 하시는지요? 정치의 저질화의 근본 원인, 이게 하루 이틀 된 거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우리 민 대표님이 보시는 정치의 저질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약간 그 2000년부터 시작된 촛불의 부정적 유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에, 네. 촛불의 긍정적 유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촛불의 긍정적 유산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부정적 유산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 유산의 핵심은 직접 민주주의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기득권자들로 가득 차고 순수한 대중이 기득권자들을 타도해서 아주 사회를 정화하겠다, 뭐 이런 인식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월호, 뭐 박근혜 탄핵 이런데 계속 활동을 하다가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총 집중을 했고, 문재인 정권이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권을 뺏겼다면 그에 맞게 또 그러니까 어떤 정치 세력들이 경쟁을 해서 차기 선거를 기약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검찰의 음모다. 이러면서 다시 이제 그 대중의 힘으로 뭔가를 뒤집어 엎겠다. 이런 어떤 생각의 어떤 말기적 증세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말기적 증세를 대변하는 게 갯다리고 철험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거의 시민단체 회원하고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분들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촛불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 연유를 찾으셨는데 저는 상당히 날카로운 분석이라고 봅니다. 촛불 이른바 광야의 대중 현장 이런 정치에 플러스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국민들이 뭐 와서 함성을 지는 거에 플러스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요인, 거기에 함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치의 저질화가 지금 만연이 된 그런 요인으로 찾는데요. 저는 아주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최근 또 다른 이슈를 제가 돌발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청주 오송의 터널, 거기에 14분의 정말 아주 생태 같은 죽음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시리에 차 있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사실은 제 고향이 이제 바로 거기입니다. 충북 청주가 제 고향이고요. 제가 우리 방송 뭐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고 현장을 제가 50분 전에 지나갔어요. 터널을. 바로 그날 그 청주의 행사 참여차 내려갔는데 제가 7시 50분에 그 터널을 지나갔고 사고는 8시 40분부터 물이 차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정말 남질 같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 오송 터널 참사는 제가 여러 방송에서 나가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상황에 청주에 가면은 온통 충북도청에 이렇게 프랜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마치 세월호 때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와 아주 흡사합니다. 모든 책임을 정부와 지자체에 돌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충북도청에 가보면요 완전히 도청이 다 검은 리본으로 다
이렇게 둘러맨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들이 저런 참사를 또다시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되오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 우리 민 대표님은 어떤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까 촛불의 부정전유산이 마지막 국면을 돌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됐던 뭐 김건희 씨 뭐가 됐든 간에 네. 거의 옛날에 제가 같이 활동하던 후배들도 상당히 끼어 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사사건건 문제를 과잉 증폭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이 아닌 거를 덧붙여서 이렇게 문제를 불거뜨리는 형국이고 여기에 그 일부 그 중산층, 일부 중년 세대가 공감하고 있고 더 크게는 정치권이 부하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그룹이나 이쪽은 거의 그런 정서하고 다를 바 없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원주의적 정치 이념, A 세력과 B 세력이 서로 사실과 논리의 기초에서 정책을 주고받고 경합을 하다가 선거를 통해서 한 세력이 집권을 하면 그 세력의 어떤 집권을 일정 기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책적 대결을 통해서 받고 이게 민주주의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메커니즘을 끊겼거나 그런 메커니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력들이 지금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게 중심에 뭐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있지 않나 싶기 네. 때문에 예.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상당히 중대한 정치적 고빗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대한 정치적인 고빗길이다. 지금 갈림길일 수도 있고 고비인데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요? 이 고갯길을 넘어서 정치 지형이 어떤 식으로 바뀔 걸로 예측을 하십니까? 물론 거기는 희망사항이 담겨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대중정치, 이 광야에서 소리 지르는 그런 촛불 정치의 폐악이 지금 말기에 접어들고 있다. 앞으로의 정치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조금 분석을 해 주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과 대선이 결정적인 기로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면 저는 상당히 그 위협적인 수준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막 이런 얘기도 그렇겠죠. 거론을 하면서 한국 정치를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매우 남마와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갈 거고 반면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긴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한 20년간 이어져 왔던 정치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잖아요. 또 그런 차원에서 그런 행동을 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한 번 총선을 한다라기보다는 한국 정치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중대한 맞습니다. 예, 저하고 아주 인식이 아주 딱 맞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마 제가 제 방송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총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지금 의미부여를 우리 민 대표님이 해주셨는데요. 왜 중요하냐를 지금 아주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역풍 바람이 불어서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 최대 권력이 되면은 민 대표님 시각으로 볼 때 총선의 그 전망 이것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양당 구조가 유지되는가 안 되는가가 일단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이쪽이나 맞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가 포인트 같은데 여당이 갈라지는 일은 없을 거로 보이고 여당이 갈라진다면 저는 그 다음에 다양한 중도 세력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설사 이낙연 이재명 이쪽의 어떤 노선이나 성향이 워낙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이길 거냐 국힘이 이길 거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정당 정치가 유지될 거냐 의회 민주주의가 유지될 거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정다양한 합종 연행하는 이 정치 세력을 판단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선거의 막바지에 이거 넘어가면 안 될까요? 뭐 곤란한 거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 지금까지 많은 모셨던 분들하고는 또 다른 삶의 궤적을 겪으셨기 때문에 제가 곤란한 질문을 일부러 많이 이제 얘기를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본에 없는 질문을 돌발 질문을 하셨는데 또 다시 대본에 없는 질문을
또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재명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재명이 지금 대선 후보도 했고 또 민주당 지금 현역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운동권 시각에서 보자면요, 이재명이 한 번도 이른바 운동권에 참여를 해서 활동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마치 운동권인 양, 그리고 또 운동권 세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상당 부분 의원을 뒤에서 다 이렇게 거느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운동권 시각에서 본 정치인 이재명, 요거는 상당히 복잡 미묘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네. 그냥 결론만 얘기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운동권 성향이 약합니다. 꽤 약한 세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 90년대에 주사파 이런 급진주의 운동권이 있었고, 2000년대에 촛불 민주주의 뭐 이래서 그렇죠. 새로운 형태의 운동권이 있었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8, 90년대 운동권, 2000년대의 어떤 새로운 형태 운동권을 교묘하게 조합한, 그러니까 운동권과 뿌리는 좀 다르지만 다르죠. 네. 운동권의 부정적 유산을 집약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유산을.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카멜레온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유리한 것들을 조합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것도 탁월한 능력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민주당의 70여 명이나 되는 이른바 종북주사파들은 이재명을 그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주군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까? 왜 다른 사람을 택할 생각은 못했나요? 왜 이재명을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저는 궁금증이, 자기들이 보기에 학생운동권도 그렇게 안 했을 뿐더러 아유 당신은 우리보다는 아래야 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상당히 이렇게 떠받치는 분위기, 이거는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부분적으로만 얘기한다면 2020년 총선 대선 때 제 친구들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네. 이재명 캠프로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미루어둔 혁명을 하자,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미루어진 혁명을 하자. 87년 일본학년 때 혁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직선제에서 만족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000년대에 이제 그냥 끝장을 보자, 혁명을 하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두 가지를 높이 삽니다. 하나는 약간 과단성 있는 실행력. 과단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문제에서 급진주의적 경제 이론을 갖고 있잖아요. 기본소득인이. 그런 게 잃어버렸던 혁명론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요소로 보고, 운동권, 정말 찐 운동권이죠. 그렇죠. 운동권의 일부가 그랬던 것 같고, 두 번째는 386 정치인들 중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영, 인정석 이런 계통은 그래도 약간 정통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재명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386이 두 개로 쪼개진 걸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인영이나 우상호나 이런 쪽은 이재명하고 거리를 두는데, 이해찬, 송영길 이런 쪽은 이재명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새롭게 386을 운동권을 재편하고 20년, 30년 장기 집권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짰던 걸로 보여요. 그렇죠. 특히 이해찬이 이른바 뒤에서 후견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존 운동권, 종북주사파든 뭐든 급진주의 운동권에 2000년대 버전인 철험회가 이렇게 가세를 하면서 이재명 세가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그 정도밖에 되는. 사실은 제가 이거 돌발 질문을 잘 합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분이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이게 이 판이 어떻게 들어가고 저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왜 어떻게 파생이 되고 하는 것들이 궁금해 하실 그럴 상황이라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본류로 넘어오겠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파동에 앞장선 사람들을 가만히 면면을 한번 보시면, 이른바 15년 전에 2008년도에 광우병 선동다시와 아주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몇몇 사람들은 똑같이 핵심 7, 8 사람들은 그대로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앞장서서 똑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15년이 흘렀어도 똑같은 세력이 주동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는 여기서 뭐를 발견해야 되는지 예, 이것을 한번 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어떤 그 시대와 시대로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은 광우병 시대와 오염수 시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네. 지판 위에 있는데 어떤 지판이냐면 386이 정치권에 진출하기 시작한 점, 2004년 탄도리들이 많으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촛불 시위. 촛불이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싸움이 시원이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됐던 주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인구 구조를 중시합니다. 인구 구조. 네, 인구 구조. 네. 지금 40대에서 65세까지가 반윤석열 블록이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도 잘 안 듣는 그렇습니다. 그런 특히 40대. 분위기인데 예. 그게 이제 65세라는 게 58년생이거든요. 58년 개띠인데 58년 58년 개띠가 예. 08년 광우병 싸움 때 예. 50세입니다. 아. 얘네들이 지금 55세가 됐죠. 아하. 그래서 지금 예. 가만히 보면 네. 촛불 시위 같은 데 이렇게 나가보면 예. 65세쯤 되는 어르신들, 나이든 아저씨들이 네. 막 그냥 반윤석열 투쟁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 양반들이 그렇고, 근데 그게 언제쯤 단층선이 있냐면, 네. 30대는 전혀 다릅니다. 아. 30대, 20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 40대에서 65세까지가 반윤석열 블록이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요약하자면, 386 정치인들이 중심에 서서 국회 기본적인 정치 질서를 왁구를 짜고, 거대한 촛불의 어떤 분위기이죠. 이 분위기 연속성, 이거는 뭐냐면, 윤석열, 그러니까 기득권 혁파. 예. 기득권 혁파가 검찰일 수도 있고, 윤석열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 그렇죠. 이런 거고. 그렇죠. 예. 세 번째는 이제 그 세대 블록이 40세에서 65세. 이 세대가, 지금 한 20년을 계속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뀌어야, 이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386 운동권 정치인을 청산해야 되고, 예. 두 번째 촛불 시위의 부정적 유산 중에서 특히 직접 민주주의, 촛불 민주주의라고 해서 막 그냥 대중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 이거를 꺾어놔야 되고, 예.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 정당을 존중해야 되고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된다. 이 깊은 풍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0대에서 65세라는 세대 블록은 제가 볼 때 20, 30대가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지난번 대선이었죠. 네. 대선 때 20, 30대가 나오면서 그렇죠, 깨지기 그렇죠.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그런 것들이 깨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광우병과 동질의 집단이죠. 동질의 시대에서 벌어진 사건들인데 그렇군요. 광우병은 절정기에 있었다면 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쇠락했다. 쇠락했다. 예. 인구학적인 구조까지 이렇게 상당히 그 진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주셨네요. 지금 따지자면 40부터 65세 네. 그 계층들이 15년 전에 광우병 사태의 현장에 주로 나와 있던 네. 분들이군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셨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아주 그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지금 광우병 당시에 또 지금의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의 이른바 뭐 특정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네, 진보연대인가요? 무슨 박서군 뭐 이런 분들이 15년 전에도 앞장을 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분들이 지금도 앞장을 섰죠. 뒤에 뭐 민주당 의원들하고 같이 또 으쌰으쌰 하고 그러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이 저쪽 좌파 진영에서도 실제로 그들을 이을 만한 젊은 층들이 키우지를 않은 겁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빠르게 지금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대만 해도 그러니까 진보 좌파가 잘한 거는 계승성이거든요. 후배들을 길러낸 건데 그렇죠. 이게 끊겼어요.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네. 30대가 되면 진보연대에 대해서 존경심을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잘하면 이제 네. 진보 좌파는 대가 끊기기 때문에 명맥이 완전히 끊기는 네. 그런 상황이 오겠군요. 네. 그렇군요. 예, 여러분들이 아마 시위대에서 제일 앞에 서 있던 제가 한 사람만 딱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박모 씨 그분들의 지금 상황이 거의 말기까지 왔다. 그 뒤에 이어질 후진을 키울 그 상황도 안 됐을 뿐더러 후진이 거의 지금 없는 상황으로 진단을 해 주셨네요. 예, 참 흥미있는 그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요 고비만 넘기면은 이런 괴담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을까요? 요 고비만 넘기면 이제 선동, 선전 이런 거는 우리 앞에 사라지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총선만 이기면 네. 그러니까 대선 때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대선 때 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 대선 때 누구 때문에 졌냐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20, 30대 남자애들이 결집하면서 그렇죠. 풀어버렸거든요. 네, 이대남. 네, 그런데 이 중년 민주화 세대는 60, 70대 그 노인네들이 그러는 거는 꼰대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렇죠. 20, 30대 청년층이 그래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자기 본인들도. 그러니까 그래서 요번에도 총선 때 한 번만 더 20, 30대가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 40, 50대는 급속히 제가 볼 땐 약화될 거예요. 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사상적으로 보면 40, 50대, 60대는 반미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반중 시위 같은 걸 해보면 그러니까 20, 30대는 반중이에요. 반중국. 예. 근데 40, 50대는 이해하기 어려운 패러다임이거든요. 반중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근데 20, 30대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반중 같은 거 내기 시작하면 예. 사실은 40, 50대는 급속히 위축되겠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세대거든요. 40대, 50대. 예. 네. 그런데 그게 20, 30대가 막 치고 올라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기면 금이가 조금씩 금이 가면서 네. 빠르게 이완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민 대표님하고 지금 이 대담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한 서너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도 몇 시간이 지날 텐데요. 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 30대는 기본적으로 반중 정서가 있다라는 말씀은 그거는 어디서 기인을 하는 겁니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각종 여론조사에 비교적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나라입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강한 나라인데 그 반중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게 20대죠. 그리고 20대는 저희 아들이 20대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가끔가다 전화를 하거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는 이제 영화니 무슨 뭐 게임이니 이런 데서 반중을 느끼는 거니까 반중의 강도가 사실은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강한 반중입니다. 예. 근데 20, 30대들이 워낙 정치적 발언을 잘 안 하니까 그렇죠. 그게 안 나오고 있을 뿐이지 만약 나오기 시작하면 상당히 그러니까 세상을 다른 상황으로 몰고 갈 거예요. 예. 20, 30대 반중의 근원을 게임이나 영화 이런 데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심했나요? 제가 반중을 일으킬 만한 영화나 제가 뭐 게임은 잘 모릅니다만 그런 영화가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뭐 문화적인 거 김치가 어쨌느니 뭐 한국이 어쨌느니 그런 거요. 예, 한국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문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애들은 또 대학생들은 유학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유학을 오면 그렇습니다. 많이 오죠. 모둠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생활 영역에서 중국과의 부정적인 감정을 그렇군요. 예, 중국 출신의 한족이라든가 뭐 조선족 출신의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생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왔죠. 그들과 어울리면서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괴리가 있구나. 거기에 중 정서가 싹트고 있다. 그렇게 진단하시는군요. 예, 상당히 아주 근거가 있는 또 공감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을 많이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좌파들의 후쿠시마 오염수는 뭐 애초에 동력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른바 지금 충북 흥덕구의 그 14명의 죽음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대통령은 왜 사과를 안 하느냐, 뭐 이 충북도청, 성주시청 왜 책임 뭐 떠덩이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저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좌파가 이른바 괴담에 지금 현재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국민들을 현혹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하는 걸까요? 왜 이런 괴담 선동에 주력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좌파의 핵심적인 그 목표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이 사법 처리되거나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라고 하는 전체 세력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의 목표일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둑에서 이 판흔들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판흔들기. 그러니까 예. 질 것 같으면 그냥 무작위로 막 건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 거부권 싸움이랄지 양곡갈 뭐 네. 거부권 싸움이랄지 네. 간호법, 양곡법. 분거리 네. 그러니까 판흔들기.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기 위한 싸움을 한다. 이게 하나 그렇군요. 제가 생각이고 두 예. 번째는 약간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이렇게 싸우면 안 되거든요. 저는 네. 사실은 반대하는데 왜냐하면 사실과 근거에 입각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네. 어느 사이인가 이제 민주화 운동의 자정 능력이 사라졌어요. 아. 그리고 이 뭐 세월호나 이런 거 거치면서 무작위로 막 선동을 해도 말이 된다, 한다라는 어떤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네. 지금은 그 제가 이제 운동권 출신으로서 좀 부끄러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운동권을 했는데 운동권 후배들이 좀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닌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거라서 운동권의 저질화 진행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정치의 저질화를 이어서 운동권의 저질화를 예, 이거는 뭐 우리가 몸소 겪고 있으니까요.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괴담 선정에 주력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중도 및 이른바 오른쪽에 계신 이른바 자유우파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우리로서는 앞으로 이런 오염수 괴담과 같은 그런 선전선동, 괴벨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을 쓰러뜨리는 데는 딱 한 줄에 한 문장이면 족하다. 그런 선전선동. 그렇지만 그거를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몇 트럭분의 자료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괴벨스가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오염수 괴담, 이런 유의 그런 선전선동에 대해서 우리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염수 문제는 저는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이번에. 네. 네. 그래서 특히 과학자들이 앞장서서 막 얘기하는 건 아주 굉장히 주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오염수 문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제가 이제 좌파였다가 이제 우파로 돈 거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그 우파들이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와서 한동훈 장관한테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 네. 그 다음에 우파가 참 멋있는 사람들이구나. 그 한동훈 장관이 무슨 유공자들한테 그 참전 용사들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그렇죠. 대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그다음에 어떤 강의를 하는데 이승만의 농지 개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사람이 참 우파도 굉장히 멋있고 훌륭하고 네. 미래를 생각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느끼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하, 네. 그래야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진영화돼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죠. 중간에 네.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운동권도 그러니까 무슨 뭐 논리를 갖고 설득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선배 좀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선배 사상도 한번 따라볼까 뭐 이런 그렇죠. 거였다고 네,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형국을 대국적인 차원에서 승리로 가져가는 그런 첩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파의 아까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인들, 전면에 나선 정치인들이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꼭 멋진 모습이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안경을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으로서 말로써 저 사람 뜻대로 하면은 우리가 좋아지겠구나, 우리의 미래가 좋아지겠구나, 미래지향적이구나라는 것을 확신에 차게끔 행동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절로 우파 쪽에 그런 따뜻한 그 시간을 보내줄 것이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궁금증을 하나 제가 돌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만은 이재명이 제일 그 든든한 우군으로 생각하는 게 개딸이라는 조직이거든요. 예, 개딸 정말 아주 무조건적인 이재명 지지하는 세력이 아닙니까? 말은 참 좋습니다. 개혁의 딸, 그렇죠? 근데 이제 줄여서 개딸하면 정말 우리가 멍멍하는 개를 연상할 정도로 그런데 이 좌파 쪽에 깊숙이 핵심으로 계시는 상황에서 도대체 개딸들은 왜 그렇게 단단한 응집력으로 이재명을 지지를 하고 이재명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언뜻 보면은 마치 종교적인 그런 광신도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예, 이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아야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아까 그 군자산의 약속 얘기할 때 네. 황홀경의 체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주사파라는 건 황당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시절에 저는 뭐 그 감옥을 4년 살았고 뭐 10년 동안 수배 생활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 조국 통일이라는 판타지 어떤 가상의 세계를 갖고 사람을 이렇게 막 불러 일으키는 이런 게 있었고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같이 노래 부르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개딸들하고 이제 민주당 앞에서 개딸들이 하는 걸 보면 그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어떤 가상의 정치적 신념 체계가 있어요. 어허. 그냥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기보다는 자기가 그렇게 해야만 민주당이 바로 서고 그러니까 당원들이 열심히 참가하는 게 옳은 거야. 그리고 저기 검찰들은 저 친일파의 잔재이면서 친일파의 뿌리를 둔 기득권 세력이야. 얘네들을 타도해야 되겠다. 이런 신념 체계가 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저게 쉽게는 이제 안 꺾이는 거죠. 어떤 이권에 의해서 네.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나온 집단이 아니거든요. 영적 신념 체계에 의해서. 개딸들 보면 제가 네. 주사파 활동할 때랑 비슷합니다. 아하. 그래서 저거는 한번 꺾어놔야죠. 사실은. 꺾여야만 되는 거죠. 근데 저거를 너무 사회가 오냐오냐 한 거죠. 예. 그러면 누가 꺾을 수 있습니까? 저는 총선 때 꺾인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때 대선 민의의 때. 심판으로 저걸 예. 꺾어놔야 된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저거를 그대로 두면 저건 완전히 광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광기. 광기죠. 광기가 확산되면 사회가 아수라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거는 총선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대회합에서 아하. 한번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른바 개딸들과 같은 예, 광적인 예, 종교적인 이 광신도처럼 하는 예, 여의도 정치판에도 그런 세력이 있고 대표적인 게 개딸단 아니겠습니까? 예, 이 세력을 꺾어놔야 대한민국이 온전한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다. 저들의 광기를 내버려 두면은 예, 이 사회에 아주 독버섯처럼 예,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그렇군요. 뭐 아주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앞으로 민경호 대표님 하시는 일 예, 우리가 또 격려하고 응원을 하고 예, 대한연대도 후원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됩니까? 대한연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네. 홈페이지. 네. 홈페이지인가? 예, 대한연대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그렇죠. 예, 대한연대 홈페이지도 있을 테고 유튜브도 여기 이제 홈페이지가 유튜브 들어오시면 유튜브군요. 유튜브 대한연대 TV 대한연대만 치면 되는군요. 그죠? 예. 여기에 보면은 우리 서민 대표님하고 민경호 대표님이 둘이 하시는 분도 방송이 있습니까? 주로 둘이 하십니까? 주로 따로따로 하십니까? 네. 워낙 방송을 많이 하셔서 그렇죠. 그것만 따라가도 뭐. 그렇군요. 예, 대한연대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예, 후원 해 주실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 이 자유우파들의 활동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민 대표님 이슈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또 초대를 또 2탄, 3탄을 해서 좋은 말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실 거죠? 예, 2탄, 3탄?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증이 계실 텐데요. 예, 오늘 못다 한 얘기는 2탄에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이 얘기는 또 꼭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예, 마지막 인사말과 함께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앞 카메라 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뭐 새삼 얘기를 한다면 내년 총선이 정말 가장 한국 정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총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이제 몇십 년간 정치와 함께 그 세상을 살았는데 아마도 내년 총선만큼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총선이 한국 사회 미래 발전을 위해서 유익한 시간이 사회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거듭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 제 방송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하신 게 사실 일맥상통하죠. 그만큼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는 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뼈저리게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앞으로 전전을 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우리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딛는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임경호 대표님 또 대한연대의 앞으로의 활동 많은 기대와 함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고요. 저는 내일 11시 아침 11시 김동훈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